진짜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예, 국제관계학의 시작, 출발을 배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제 문제 이런 거 관심 많고 제가 잘 알고 싶은데 참 공부 많이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볼까요? 여기 국제사회, 국제관계입니다. 국제사회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 국제사회, 국제관계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아까 내가 국제사회, 국제관계가 뭐라고 그랬지? 국가들이 교류하는 관계, 국가들이 교류하는, 교제하는 사회. 이게 국제사회, 국제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국제사회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탄생해야지.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탄생해야지 국제사회, 국제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대적 의미의 국가. 국가의 성립 요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만들어져야지, 국가가 형성되어야지만 국제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게 출발점이겠지. 자, 여러분, 중세에는 어땠냐면, 그냥 간단히 볼게요. 중세에는 교황이 전체를 지배했지. 교황이 유럽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봉건 영주들이 지방을 지배한, 즉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국경선 있어? 영토 이런 거 있어?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 있을까? 그런 것들이 미약했습니다. 따라서 중세에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의 개념이 미약했던 시기였어.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1648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베스트팔렌 조약. 어느 교과서에나 나와요. 물론 뭐 세계사 하면 아주 자세하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국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체결된 조약이야. 처음엔 종교전쟁의 성격이었어. 신교와 구교의 종교전쟁의 성격이다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니죠. 이제 이게 종교전쟁이 나중에 영토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에는 교황보다는 군주의 권리가 훨씬 권한이 강해집니다. 군주가 탄생했어? 국경선이 만들어졌어? 영토 개념이 있네? 그러면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 개념이 있네? 그렇지.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후에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국가 성립의 3요소가 갖춰진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국제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국가가 탄생해야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 국제사회 발달이라고 돼 있어. 발달은 뭘까? 국가끼리 교제하는데 막 넓게 많이 교제해. 그거겠지. 그게 발달이야. 진짜 많이 교제해. 그게 발달이라고요. 그 많이 교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싸워. 이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과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막 상호. 네. 그래서 이걸 국제사회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또는 세계사 이런 거 통해서 얘기 다 들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19세기부터 해서 유럽 사회가 어떠냐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19세기 이럴 때. 예, 산업혁명, 시민혁명 지나고 나서 굉장히 풍요로워져서 왜냐면 막 대량 생산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상품은 막 늘어나요. 어디다 이 상품을 팔지? 그렇지? 그런데 노동력은 부족해. 어디서 노동력을 데려올까? 예, 또는 원료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오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유럽 사회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을 두고 어디 없나? 식민지 할 때 없나? 예,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야? 제국주의야. 그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침략하기에 이르러요. 자, 유럽 중심의 나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 막 여기랑 교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만 막 교류하고 막 이렇게 돼요. 즉 국제사회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전지구적 차원의 국제사회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그게 바로 뭐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지. 1914년부터 세계대전입니다. 전 세계가 그냥 편먹어가지고 싸운 거야. 진짜 큰 전쟁이죠.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연맹이에요. 국제연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국제연합은 따로 배울 거야. 그런데 얘는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그 다음 전쟁을 막지 못했거든.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국제연맹 그 목표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건 뭐죠?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인 거잖아. 1930년대, 즉 192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경제 대공황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어떻게 극복했어? 알지? 몰라? 뉴딜 정책 많이 들었지? 미국은 나름의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극복해 갔어요.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어떻게 극복할까? 제국주의 열강들이야. 물론 경제가 어려워도 식민지 막 이런 데들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극복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 독일이라든가 또는 이탈리아 이런 데는 경제 위기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개인을 희생하고 우리 전체를 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독일에서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 파시즘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이 국제사회의 발달의 모습인 거야. 막 섞이거든. 막 교류? 아무튼 막 섞이거든. 이게 국제사회의 발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45년에 독일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납니다. 끝나고요. 진짜 이런 전쟁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렇죠. 국제연합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게 유엔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국제사회의 발달의 모습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45년 이후에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냉전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냉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냉전으로. 그래서 냉전의 성립과 해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의 바로 가까운 세계사 또 국제관계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라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게 냉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정말 익숙합니다. 냉전이 성립되고 해체, 종식됐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냉전이 뭐지? 냉전이? 엄마 아빠 냉전이에요. 말도 안 해요. 그지? 열전의 반대지. 열전은 뭐야? 불을 뿜는 거지. 이건 냉랭한 거. 열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열전이에요. 열전. 막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막 이런 거죠. 냉전은요. 냉랭한 이념 대립을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자본주의 진영 간의 냉랭한 이념 대립을 냉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1945년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년 후반, 89년도부터 해서 91년까지 해서 냉전이 이제 끝났다라고 세계사적으로는 정리를 하게 되는데 냉전이 형성되고 이 냉전이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게 은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우기 쉽게 20년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0년대 중반, 40년대 중반에 냉전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20년, 60년대 약간 후반쯤에 냉전이 좀 완화되고 그로부터 20년, 80년대 후반에 냉전이 끝나간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년대 이 중반, 40년대 중후반부터 45년부터 해서 냉전 시기를 그렇게 잡아요. 45년부터 89년 정도까지를 냉전 시기라고 잡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형성되고 완화되고 해체되어 가는. 냉전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을까? 미국과 소련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 팽창 정책이라고 말해요. 팽창 정책.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에 중국의 공산화를 지원합니다. 중국 공산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소련 옆에, 지금 러시아죠. 소련 옆에 있는 이 나라들, 동구권 국가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체코,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땐 그랬어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동구권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을 위성처럼, 그래서 이 동구권을 위성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여기 동구권의 위성. 지금은 여러분 헝가리 여행 간다, 체코, 프라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과거에는 여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소련하고 굉장히 친한 위성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영국의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이 소련의 이런 공산화 정책을 일컬어서 스칸디나비아, 발트해부터 아드리아해까지 쭉 이렇게 해서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소련의 이런 팽창 정책. 이렇게 되면 소련이 공산화 정책을 쫙 펼쳐요. 소련의 옆에 동구권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옆에 그리스, 터키를 지나서 서유럽이 있잖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장소가 그 유럽이야. 전쟁 끝에 얼마나 가난해. 그런데 막 공산주의, 평등하게 해준대. 이거 잘못하면 여기까지 샥 다 퍼진다고. 그냥 다. 여길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련 있고 동구 유럽 있고 서유럽 있고 이런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샥 다 퍼진다고. 미국 입장에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한 거야. 그렇지? 그게 뭐냐? 봉쇄 정책입니다. 막아야 되겠다. 봉쇄 정책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수능특강 이런 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트루먼 독트린. 이게 1947년이야. 1947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말은 외교 정책이라고 읽어도 되고 선언 뭐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한 거야. 우리는 여길 막겠다. 여기 서유럽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여기 동구 유럽 옆에 어디가 딱 붙어 있었냐면 여기 그리스하고 터키가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그리스, 터키까지 넘어올 판이야.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서 공산화를 저지하고 그리스, 터키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때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서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이 일어난 그 장소야. 엄청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난해. 그러면 공산주의 이게 샥 뚫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원조하겠다. 이게 마셜 플랜입니다. 둘이 쫙 쓴 거지. 그래서 냉전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냉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미국과 서구가 이렇게 편을 먹은 것이고요. 소련과 동구가 편을 먹은 겁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된 것이죠.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봤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양조약기구. 여기는요, 정치 군사적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래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양극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극체제. 여러분 양극체제가 뭘까? 여기 건전지가 있어. N극하고 S극이야.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지. 바로 그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곧잘 나옵니다. 수능특강 이런 데서. 이제 봐요.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이에요. 1969년부터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냉전이 완화될까? 여기 내부에 변화가 있고 여기 내부에 변화가 있고 둘이 친구 먹고 막 이런 거겠지. 그런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미국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미국. 어떤 대통령? 닉슨. 이번엔 닉슨이야. 닉슨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선언했어. 또 독트린.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시아에 개입을 자제할 거야. 알아서들 해, 니네. 알아서들 해. 그리고 나서 고립주의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냉전이 완화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생각해봐. 여긴 미국 어떻게 나서고 있어요? 소련이 팽창하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해가지고 대치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196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념 대결이었죠.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정말 많은 희생을 냈어.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베트남, 니네 아시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머리 아파. 빠졌어요. 고립주의입니다. 그냥 우리 아메리카에 가서 우리끼리 있을 거야.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 대결이 벌어지는 최전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화되는 모습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9년이야. 또 있습니다. 또 뭐 있냐면 여기 안에 형님, 공산주의권의 형님 나라 소련, 그리고 중국 공산화를 지원했지. 여기 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둘 사이가 안 좋아진 거. 두 번째, 중소 이념 분쟁. 이게 나중에 영토 분쟁까지 가게 됩니다. 한 번만 들어두시면. 소련 처음에 자신 있었어. 우리같이 매력적인 모두 평등하게 해준다는 이 사회주의 정책을 다 퍼뜨리겠소 라고 했는데 안 퍼져. 안 퍼져. 왜요? 서유럽에서는 나름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퍼지지 않도록 많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께 다 퍼질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이거 수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보니까 너 왜 나약해지고 있어? 뭘 수정해? 그래서 둘이 이념 대리. 나중에 영토 분쟁까지 가게 됩니다.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완화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이랑 친구 먹습니다. 미국이 중국이랑 친구 먹어. 왜 반대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미중 수교죠. 네. 이 미중 수교를 가능하게 했던 게 그 유명한 핑퐁 외교입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핑퐁 외교. 1971년인데 그 일본의 나고야에서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 미국 선수들이 갔지, 일본에. 그런데 중국이, 물론 그것도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거겠죠. 중국이 일본까지 미국 선수들 오셨으니까 우리 중국에 오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미국 선수들이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이렇게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무슨 그런 신호로 해서 그 다음에 막 잘 만나려나 막 되게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핑퐁 외교가 1971년에 있었고 그 다음 해 전격적으로 72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요. 마오쩌둥을 만나요. 친구 맺었어. 완화된 거지. 그런데다가 여기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줄 서지 않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이 등장해요. 제3세계 국가들 또는 독일의 국력도 높아지고 일본도 높아지고 얘네들 말고 다른 세력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야. 대표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인데 제3세계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한 신생 국가들. 사실은 뭐 힘은 별로 약한데 나 미국 편에도 쓰지 않겠어. 소련 편에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유엔에 가입해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엔에서 일국 일표주의에 따라서 보게 되면 상당히 덩치가 큰 세력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등장한 것.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줄줄줄 얘기하지만 여러분 크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미국과 소련이 대치되는 상황. 이건 냉전의 형성은 쉬워. 완화는 이쪽에서 약간 빠져줘. 여기서 싸워. 둘이 친구 먹어. 얘네 말고 다른 애 등장해. 바로 그 얘기라고.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냉전이 끝나. 진짜 너무 부럽지 않아요? 우리만 냉전 속에 있어. 우리만. 전 세계는 끝났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자, 그게 언제냐면 1989년입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해요. 장벽이 붕괴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제가 그래도 정치외교 전공했으니까 유럽 여행 갈 때 내 베를린 장벽 보겠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도 베를린 저 위에 있거든. 내가 거기까지 갔다. 베를린 장벽 못 봤어요? 네. 이거 진짜 엄청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이걸 뭔가 이렇게 잘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하겠다라고 미처 생각도 못하게 장벽이 있던데 막 건물도 들어서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복원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저 이거 못 찾아가지고 기념으로 놔둔 것도 못 찾아서 잘 못 보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여기 뭐 그냥 대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독이 있고요.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지. 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겠지. 네. 이렇게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는데 동독 안에 여러분 베를린이 있는 거야.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는 것이고 이 베를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면 이쪽이 뭐 동베를린, 이쪽이 서베를린이라면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이렇게까지가 다 베를린 장벽인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안에 섬처럼 있는 거지. 서베를린이. 이 어쨌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지게 됐냐. 진짜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랑 북한의 이 왕래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이 베를린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까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이땐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동독 사람들이 정독이나 서독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망했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왜 그러냐면 이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진행되다가 소련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 동구권 나라들의 막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요. 동구권의 자유주의 바람이 부는 모습들을 막 뉴스로 봐요. 그러면서 이 동독 여기 있는 베를린 사람들이 우리도 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 여론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서독 총리였던 콜 총리가 이 베를린 장벽을 이제 동서독이 통일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국제적 환경도 다 받쳐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정말 베를린 장벽이 기적처럼 이따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1989년 12월에 미국 대표랑 부시랑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몰타 섬에서 만나서 냉전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몰타 선언이에요. 네, 몰타 선언. 네. 그리고 1990년에 와서는요. 독일이 통일됩니다. 1년 뒤에 독일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1991년에는요. 이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소련이 해체됩니다. 너무 의문이지 않아?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 들지 않아요? 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고르바초프가 막 개혁개방 정책하고 막 몰타 선언하고 이러니까 소련 내 공산당들이 어떻겠어? 너무 싫겠지. 예.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공산당 세력이 완전 약화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쳤어요. 사진 보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175페이지에 있었던